대선 공식선거운동 셋째 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이번엔 PK에 모였습니다. 선거운동 초반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의 후보들이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대선 전망과 오늘 법사위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는 대구, 경북 그리고 이어서 오늘 부산, 경남을 찾아서 영남권 표심 잡기에 연일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우선은 현장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내란 수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예, 집중 요새에서 반드시 한 표라도 이겨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고 강조를 했는데 교수님 먼저 이재명 후보 발언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후보로서 당연히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선거 구도 자체가 선거 초반전이긴 합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현재 단계는 그래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또 도출하고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압도적 승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네. 압도적 승리라든지 이 큰 표차를 이긴다는 얘기를 하면 말이죠.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갈 수가 있다고요. 어차피 이기는 선거. 이런 이제 그 안이함이랄까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후보의 목소리라고 좀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지자들 더 결집시키고 한 표라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이게 절박함을 토로하는 게 맞죠. 너무 오만하게 비친다든지 너무 안이하게 비치는 거는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압도적 승리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특히 이제 이 지역이 부산 경남 지역이니까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부산 경남 지역 특히 대구 영남, 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이른바 영남 지역이라는 데가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간에 한 표를 호소하는 그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예. 보수 텃밭에서 연일 초반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롭게도 빅 후보들이 예.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을 도는데 그쪽이 우선 승부처라고 보는 거죠. 고향도 이재명 후보도 뭐 경북 안동이고 예. 또 김문수 후보도 영천이니까 먼저 대구, 경북 갔다가 이제 부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도권부터 하는데 나중에 이제 북상하는 전략이 이제 이른바 경부선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동선을 짠 건데 그렇게 묘하게 이틀 내리 같은 지역을 돌면서 지금 표심을 잡기에 호소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초반에는 예. 뚜렷한 어떤 그 흐름이 이재명 후보의 그 단독 질주에 가까운 그런 그 우세가 이어지면서 열심히 또 김문수 후보는 추격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요, 오늘로 딱 20일 남았는데 그렇게 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골프에도. 그러니까 선거 전에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는 좀 더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에 고무된 듯이 요새 좀 조심하는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뭐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수 텃밭에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 발언 잠시 보고 오시죠. 대장동보다 거의 한 50배 이상 많은 도시를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다 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조사받거나 또 후속되거나 또는 조사하다가 중간에 의문사. 네, 들으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발언들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짧은 말 속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본인이 경기도지사 2번 했고 이재명 지사도 1번 했는데 나는 대장동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개발 업적을 남겼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면서 자신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산단도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의문사 얘기를 꺼냄으로써 본인이 지사로 8년 재직할 때는 그런 이상한 죽음은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뭐 여러 가지로 알려진 바이지만 그게 꼭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5명이 어쨌든
제명에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추격하는 그 도전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효과적인 그런 그 연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저격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 얘기 대장동 얘기라든지 이 사건 이 얘기는 워낙 뭐 지금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이제 대장동 사건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미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1심도 아직 못 열었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이른바 희생된 사람들 그분들이 어떤 원인을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저는 이런 전략은 좋은 전략 같지 않아요. 워낙 이 상황은 이게 상당히 지금 표심에 반영돼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사실상 그리고 뭐 사실상이 아니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전에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대방 후보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른바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네거티브 전략도 전략의 일환이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알리고 정책을 이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이제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계실 테니까 중도 유권자들 향해서 이제 이런 호소를 통해서 표를 이제 자기 쪽으로 오게 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항상 있는 전략이에요. 특별히 언급할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부각은 전 선거 전략으로서 네거티브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썩 그렇게 유효한 전략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겠죠. 김문수 후보도 하겠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에게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이 주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한 그런 전략을 같이 병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도 펼치고 있지만 공약도 내세웠는데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농림부나 국토부 등의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전을 언급했고 또 이준석 후보 부산을 특구로 만들겠다는 구상 등을 밝혔습니다. 새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빌공짜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조직법 고치면 되니까 해수부 옮기는 건 뭐 지금의 민주당의 의석이면 하고도 남을 테니까 그것은 오케이입니다. 예. 다만 HHM 같은 회사를 옮기겠다. HMM. 민간 기업을 예. HMM이군요. 예. 옮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한국의 그 민간 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제2의 뭐 K 무슨 그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 뜻은 잘 알겠어요. 그러나 자칫하면 그게 민간 기업 활동을 정부가 대통령이 좌우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막강한 입법 장악력을 가지고 못할 일이 뭐 있겠는가.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이재명 후보의 그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다 결론 났다 그랬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단 마취 주사를 놓은 거죠. 그래서 다 뒤로 미뤘기 때문에 또 오늘 뭐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특검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을 완전히 한 축을 허무는 일은 또 대선 유세 중에도 꾸준히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빅3로 자꾸 3명 중에 하나로 거론하는데 이준석 후보 지지율 7%, 6% 뭐 이래요. 그래서 그 앞선 후보들과 같은 반열에 논의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뭐 특구를 만들겠다. 그 의원 3명을 가진 당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해도 특구 같은 거 수조 원 듭니다. 그냥 표심을 끌기 위해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지금 공약이라는 게 지금 이 대선 초반에 그렇게 어떤 그 파괴력을 갖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새 후보 다 지금 민생, 경제, 그리고 통합 이런 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 선거 초반에 아주 이 선거판을 바꿀 수 있는 말하자면 선거의 쟁점을 가르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공약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공약보다도 더 이제 높은 수준인데 박근혜 후보 때 2012년도 18대 대선입니다. 그때 이제 경제민주화 이제 공약 같은 게 아주 이제 선거판을 크게 가르는 하나 이제 크로스 커팅이라고 하죠. 크로스 완전히 선거판을 가르는 그러한 거대 담론이거든요. 네. 그런 게 나와야지 이제 공약이나 정책이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은 해수부 옮기고 HMM 옮기고 김문수 후보는 또 농림국토부 권한 이전한다 이런 얘기는
크게 차별성 있게 안 들려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정책이나 공약 가지고는 아직 그렇게 세 후보 간에 그렇게 완전하게 뭐 어떤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 그렇게 보기 좀 어렵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각 후보들의 행보 공약을 좀 살펴보셨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과 13일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이 결과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8%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도층의 응답자들의 결과를 좀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56%, 김문수 후보 22%, 이준석 후보 10% 선호도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한국 갤럽의 조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여론조사를 언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쨌든 공통점은 있어요. 단독 선두다. 다만 그게 이제 51이 나왔다는 것은 저 여론조사만 보면 이미 선거는 해보나 마나죠. 단독으로 과반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50% 전후를 달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된 이후에 분명한 것은 30%대는 올라선 것 같아요. 갤럽은 30대 초반으로 평가했지만 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7, 8% 선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선을 완주했을 때 15% 이상을 얻지 못하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10%를 얻어야 절반을 돌려받는데 현재 나오는 저 수치만으로 볼 때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오로지 당원들의 어떤 모금이나 본인 돈으로 당비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수치이겠는가 하는 점은 공통점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 보수층에서와 진보층의 지지율을 보면 80% 이상은 이재명 후보를 다 찍겠다고 진보들은 그러는데 보수층에서는 이탈률이 꽤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60% 정도라고 하고 예.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로 좀 갈라져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집토끼 결집에 지금 아직 김문수 후보가 의미 있게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뒤진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 내일 선거 치르면 끝나는 거겠죠. 그러나 선거 전략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선거판을 결정적으로 뒤흔들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견해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예. 그런 그 몇 가지 폭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그것들이 다 터지고 나서도 저게 결과가 저러면 그것은 이제 승세가 끝난 걸로 봐야 되지만 아직은 그 폭탄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100% 반영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좀 추세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진보 중도 보수 이제 전체 포괄에서는 50% 넘었어요. 이거 아까 우리 지금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건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중도층을 봐야 돼요.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예. 이제 각자의 진영에서 자신의 진영 후보를 이제 선호하는 건 당연한 건데 중도층은 지금 이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더 높아요. 이재명 후보가 56%거든요. 그러니까 표차가 벌써 30% 이상 나는 거거든요. 요 이제 통계로만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선거 초반에 사실상 이 수치에만 의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 거의 압도적으로 우세한 거예요. 그리고 20% 이상 이렇게 나는 게 추세가 당분간 계속된다면 글쎄 특별한 그야말로 변수가 없는 한 그런 게 돌발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뒤집기가 어렵지 않을까. 과거의 예로 봐도 20% 이상 나는 후보가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제 표차가 가장 많이 났던 대선이 2007년도 17대 대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530만 표차 이상이 났어요. 투표율도 63%로 제일 낮았고 말이죠. 투표율도. 이번 선거가 이제 그렇게 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돌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일단 사법 리스크가 어떤 그 공직선거법상 그 사건이 박영선 선심이 6월 18일로 일단 연기됐기 때문에 사실상 해소됐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악재적인 변수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건 크게 의식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하기 나름이에요. 국민의힘에게 지금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독립 변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여전히 지금 이 당내 화학적 결합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도 여전히 민심 일반, 국민 일반과는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국민이 뭔가 황골탈퇴 글쎄요 20여일 동안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황골탈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게 가능하다면 쇄신이 그리고 전격적으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다면 이 지지율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그렇게 20% 이상 나는 순위가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는 글쎄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단일화 혹은 빅텐트 형성인데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단일화나 빅텐트 형성에 관련해서 좀 전망을 뒤바꿀 만한 변수가 될 만한 사항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강압적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좀 오바인 것이 누가 뭐 강제 단일화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그 강제적 단일화 파동을 겪은 뒤라서 아마 그런 용어를 본인이 쓴 것 같은데 아무도 이 후보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보는 변수 중에 하나는 김용태 35세 국힘에서 최연소죠. 천아용인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준석 후보와도 뭐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아는데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내일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서 비대위원장 사실상 당대표는 가장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단일화는 결국은 이 수치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어서서 꾸준히 10%에서 15%를 오가면 단일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충분히 선거 비용 한 반절 보전 받고 뭐 또 완주에서 오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게 이제 뭐 갤럽은 좀 높게 나왔는데 저보다 낮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7% 선인 것 같아요. 7, 8%. 어쨌든 거기서 1, 2%더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히는 결과가 나오면 이준석 후보 측에서 오히려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를 넘으면 자기가 완주하려고 할 텐데 10%를 못 넘으면 또 이게 이제 단일화에 그 솔깃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강압적 단일화가 아니고 오히려 이 후보가 막판에 극적인 단일화에 그 거래를 할 수도 있다. 본인은 물론 화를 내겠죠. 이 방송을 보면은. 근데 그런 어떤 수치적인 것이 있고 젊은 세대가 극혐한다. 뭐 다 좋아요. 그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니까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힘을 내는 것은 현재 보수층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플러스 요인이에요. 이게 7, 8%가 오느냐 안 오느냐. 물론 이제 이것이 화학적 단일화가 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쉽지 않다고들 하세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스스로 탈당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아직까지 없는 거 보면 내일인지 아니면 뭐 이게 그냥 해보는 소리인지. 자, 그것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일 발표하는 속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용태 위원장과 이준석 후보 간의 어떤 교감 또 김용태 위원장이 내놓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그 젊은 층에게 어떤 호감을 주고 단일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좀 남은 포인트 중에 아주 큰 포인트는 그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거취 관련한 말씀 잠시 하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자진 탈당 요구 확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또 이런데 윤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바란다면서 탈당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 밝힐지 이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요.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내일 이제 취임 때 무슨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사실 글쎄 변수란 변수가 될 겁니다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화학적 결합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투트랙 말씀하셨는데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은 계엄에 대한 사과도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출당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정작 후보 본인이 말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본인의 판단에 맡기다.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이런 이제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 전략으로 하기엔 다른 것들은 투트랙 갈 수 있어요. 강경 온건 이렇게 투트랙 갈 수 있는데 저도 이 사안만은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 다른 거와 워낙 다르고 이 선거 자체가 계엄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쨌든 내란 종식의 이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가는 선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후보와 지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다르게 나와서 이걸 투트랙 전략이다. 투트랙 전략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쓰는 용어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국민의힘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일 어쨌든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있을 거고 금년간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치가 나올 겁니다. 거치도 거치겠습니다만 적어도 후보 본인이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탄핵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 소신껏 갈 건지 그냥 두 가지 입장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계속 저희 그 나름의 스탠스를 바꾸게 되면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강성 지지자들 이 사람들의 지지가 바뀔 수 있다. 이탈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마냥 지금 이 계엄에 반대했던 입장을 유지한다. 아니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을 그건 국민 일반의 여론에 맞지 않는 거예요. 중도층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거는 국민들 일반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면 결과는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극적인 반전, 뭐 쇄신 이런 단어를 그런 이유로 썼는데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금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그 영입되는 인사들이 민주당은 어쨌든 보수 인사까지 끌어들이게 자꾸 외연을 확장하려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너무 친윤 색채를 아직도 배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선거를 치르는 정당에 나중에 당권을 위한 거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윤 전 대통령이 탈당 등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은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른 내용이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선거운동 셋째 날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